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무렵 전선과 파괴의 현장 너머에서는 지하 깊숙이 묻히고 숲속에 은폐되며 버려진 구조물 안에 봉인된 일련의 비밀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과학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는 실험들이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소수의 사례조차 신속히 봉인되거나 기밀로 분류되었고 혹은 말소되었습니다. 시설은 자취를 감추었고 문서는 사라졌으며 목격자들은 재배치되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단지 파편들 뿐이며 무언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발견, 실험, 그리고 침묵.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졌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발견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잊혀진 10가지 신비로운 제2차 세계 대전 작전들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톱 1 숲속의 노심 원자로 1944년 10월 소련 정찰부대가 점령지 폴란드의 실레시아 국경 인근의 외딴 숲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마을 주민들의 반복된 제보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몰 후 시작되어 밤새도록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면 진동과 낮은 기계적 웅웅거림을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소요는 포격이나 군대의 이동과 무관했기에 전시 지역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부대가 보고된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버려진 경비구역으로 보이는 장소와 마주했습니다. 매설된 지뢰와 무너진 감시 초소는 이곳이 한때 엄중한 보호를 받다가 갑자기 버려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경계구역 너머로 언뜻 보기에는 가시적인 군사시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얇은 흙과 뿌리층 아래에서 팀은 예상치 못한 것, 즉 지면에 박힌 차에 부분적으로 노출된 강철돔을 발견했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수개월 동안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표면은 만졌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온도는 바람이나 강설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측면 해치를 강제로 열고 들어간 팀은 나판과 구리 도관으로 둘러싸인 지하실에 접근했습니다. 내부 환경은 온전했습니다. 압력계는 마치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 중인 것처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안반에 직접 고정된 원통형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닥을 통해 느껴질 정도의 일정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휘장이나 경고 표지판, 서류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조물 전체가 기능은 유지한 채 정체만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련 현장 보고서에 기록된 기술 평가에 따르면 중앙 실린더 주변에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 내부 벽면에서 채취한 샘플에서는 흑연 잔여물과 미량의 우라늄 동위 원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치는 우란 페어아인, 유란베레인, 계획해 진행된 알려진 독일 핵 프로그램들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차폐나 격리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대신 설계상 열과 방사능이 주변 토양으로 외부 확산되도록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회수된 손상된 계측기 하나에는 독일어로 노심 처리량 켄툴사츠이라는 송을씨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모스크바에 전달된 지 몇 시간 만에 해당 지역 전체에 즉각적인 군사 통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진 증거는 압수되었습니다. 정찰부대는 재배치되었고 발견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계획된 후속 탐사는 설명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수분 이후 미폭발 병기로 인한 위험구역으로 지정되어 민간인의 접근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회수나 해체 작전은 인정된 바 없습니다. 수십 년 후 민간 산림조사 중 촬영된 열 적외선 위성 이미지에서 정확히 동일한 좌표에 지속적인 열 이상 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를 조사하려던 민간 연구원들은 허가를 거부당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감시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제거되었다는 공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숲속 노심 원자로가 실험적인 핵 프로토타입이었든 혹은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든 이는 전시 연구에 또 다른 갈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치 독일이나 연합군 중 어느 쪽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갈래 말입니다.
진짜 의문은 그것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왜 그 목적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까지도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지입니다. 톱2 정신재구조화 프로토콜 1945년 1월 연합군이 독일 서부로 진격하던 중 카셀 외곽의 행정 건물잔에 아래에 묻혀있던 표식 없는 지하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무너진 계단통 뒤에 숨겨져 있었고 강화 콘크리트로 밀폐되어 있었는데 이는 결코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폭파 공병들이 입구를 뚫었을 때 그들은 보관실이나 일반적인 벙커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시 기록된 어떤 것과도 다른 방음 시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벽에는 패드가 덧대어져 있었고 실내 곳곳에는 저주파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방 주변에는 의료용 구속 의자들이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앙 천장에는 커다란 장치가 매달려 있었고 그 주변에는 암호 시퀀스 라벨만 붙은 유리 약병들이 선반에 가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 공간은 정신과 병동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중대한 차이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환자 기록도, 침대도, 위생 설비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치료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실험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이후 분석을 통해 약병 속 물질들이 스코폴라민과 메스칼린의 유도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각, 기억, 정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들입니다. 머리 위의 장치는 외부 전원 없이도 작동하는 기계적 타이머에 의해 제어되어 소리와 빛에 동기화된 펄스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처의 불탄 문서 보관실에서 회수된 문서 파편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지 프로토콜 D-CC이라고만 지칭했습니다. 기록에는 수면 박탈, 암시 주기, 유도된 기억 재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반복적인 실험들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에는 두피와 척추를 따라 배치된 정극들이 중앙 장치와 직접 연결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육필 주석은 그 의도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피험자로부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반응을 제거하고 작전상의 수능성을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유실되었고 다른 페이지들은 의도적으로 불에 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살아남은 나치 기록 보관소에 프로토콜 D-12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지만 다른 곳에서 간접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1944년 말의 군사 이송 문서에는 의학적 관찰이라는 명목 하에 설명되지 않은 구급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부대에서 통증 반응 결여, 공포의 부재, 심리적 해리 징후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장 행동을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인근 민간인들의 증언은 또 다른 우려를 낳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밤에 트럭들이 도착하고 아침까지 억눌린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묘사했습니다. 한 증언에 따르면 구속된 차에 시설로 들어간 이들이 며칠 후 멍한 표정과 기계적인 말투를 쓰며 떠났다고 합니다. 발견 직후 연합군 정보부는 해당 장소의 즉각적인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단지가 봉인되기 전까지 과학팀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접근만 허용되었습니다.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항공 감시를 통해 해당 구조물이 폭발물로 파괴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약병들과 문서들은 조용히 영국의 의료시설로 운송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은 공식 재고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정신 재구조와 프로토콜이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 실제로 작동했다면 이는 군사과학이 전통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인간의 사고 자체를 직접 조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실험이 부분적으로라도 성공했다면 훨씬 더 섬뜩한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실험들은 전쟁과 함께 정말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장소로 옮겨진 것일까요? 톱3 양자 엔진룸 1945년 4월 연합군이 라이프치히 외곽에 접근하면서 독일 최고사령부의 신호 중계망의 일부로 추정되는 요새화된 통신 벙커를 장악했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무선 장비, 메시지 아카이브, 송신 로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같은 문 뒤에 숨겨진 곳에서 조사관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좁은 통로는 희미한 호박색 조명이 켜진 원형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앙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이로스코프 프레임 안에 매달린 동심원 모양의 금속 고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회전하는 다이얼과 기계식 계수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정입에서는 없었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압력, 기어, 그리고 자기 유도만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영국 현장 공병은 이 기계가 식별 가능한 동력원 없이도 계속 회전하고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근처의 모든 무선 장비를 방해하여 벙커 내 통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낮고 일정한 웅웅거림을 묘사했습니다. 비활성 상태를 암시하는 두꺼운 먼지층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부식이나 기계적 성능 저하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존된 것처럼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장치를 분류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알려진 무기 시스템이나 통신 배열 혹은 애니그마, 나나, 로렌츠 같은 암호 장치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처 잠긴 서랍에서 회수된 서류들이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한 도면에는 시간 형태 분석 J-Form Analysis이라는 용어가 언급되어 있었고 여백에는 포헤어작의 punk트, 포헤어삭의 punk트, 즉 예측 지점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특이한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장치를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2명의 미국 물리학자는 이것이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해독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모델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평가에 따르면 기계는 자기장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변수를 조정하여 기계적 수단으로 확률을 효과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러한 개념들이 공식화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원시적인 형태의 양자 계산기처럼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상당했습니다. 만약 정확하다면 이 장치는 사건에 반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지 3일 만에 방 전체가 봉인되었습니다. 기계는 해체되었고 모든 부품은 표식 없는 상자에 담겨 알 수 없는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이를 단지 실험용 항법 장치로 분류하고 더 이상의 조사 없이 아카이브에 넣었습니다. 기계의 존재를 처음 기록했던 현장 공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배치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962년 그가 사망한 후 그의 개인 일기에서 발견된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유일하게 남은 회고였습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는 문을 열었다가 두려움에 휩싸여 쾅 닫아버렸다. 수십 년 후인 1990년대 기밀 해제된 연합군 정보 파일을 검토하던 한 역사학자가 크라쿠프 인근에 파괴된 나치 연구 열차에서 소련군이 회수한 유사한 장치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문서는 불완전했지만 구조와 용어 면에서 묘사가 일치했습니다. 두 장치 모두 회수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양자 엔진룸이 실제로 확률 모델링 시스템으로 작동했다면 이는 전시 연구가 무기를 넘어 훨씬 더 야심찬 영역, 즉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려는 시도로 나아갔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탑4 블랙 채널 디코더 1945년 2월 말 프랑스 칼레 인근에 주둔하던 연합군 정보부대가 적의 교신을 감시하던 중 특이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군의 표준 군사 통신과 관련된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전시 신호들은 암호화된 모스 부호, 음성 송신, 혹은 알려진 사이퍼 시스템 등 구조화된 형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규칙했습니다. 계속해서 루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진 어떤 군대도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했습니다. 신호원은 해안가를 따라 위치한 폭격당한 수도원으로 좁혀졌습니다. 구조물의 대부분은 파괴되었으나 잔해 아래 본당 밑에 숨겨진 온전한 지하 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서 팀은 삼각대에 설치된 소형 강철 컨테이너를 발견했으며 그 주변에는 가시적인 동력원이 없음에도 여전히 작동 중인 녹음 장치, 신호 요격기, 오실로스코프들이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라디오 수신기처럼 생긴 장치가 있었지만 모든 전형적인 특징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스피커도 조율 컨트롤도 조정을 위한 인터페이스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이 들어온 단 하나의 다이얼과 자기 테이프를 넣는 슬롯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치는 희미한 정정이 펄스를 내보냈고 그 뒤를 이어 각각 정확히 47초 동안 지속되는 일련의 톤톤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퀀스들은 알려진 어떤 언어, 암호화 방식 혹은 수학적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팀은 신호가 갑자기 멈추기 전까지 3번의 완전한 주기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 전송을 범주를 벗어난 청각 정보라고 묘사했습니다. 신호를 해독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감지 가능한 변조도 인식 가능한 구조도 없었으며 톤을 유용한 데이터로 변환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신호는 메시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존재했습니다. 반복되고 루프를 돌고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프로젝트 HO7이라는 명칭 아래 기밀로 분류되었고 실험적인 방송 기술로 라벨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근처에서 발견된 육필 메모였습니다. 그것은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신호의 근원을 추적하려는 초기 시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항목은 동일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지상 발신원에서 기원한 것이 아님. 반복해서 밑줄이 그어진 한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기 교란에 관계없이 신호가 지속됨. 그 함의는 분명했고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호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구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포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치 통제 시설 내에서 연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비가 본부로 이송된 직후 그것들은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장치 자체는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후 전후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수도원은 철거되었고 그 기초는 침수되었습니다. 연합군 아카이브에서 프로젝트 이초7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인 1977년 기밀 해제된 소련 정보 파일에서 1944년 북대서양 상공에서 요격된 유사한 신회대의 기술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파형 패턴은 거의 정확히 일치했지만 두 사건 사이에 어떠한 협력도 인정된 바 없습니다. 두 신호 모두 독특한 특징을 공유했습니다. 목격자들이 합성된 숨소리라고 묘사한 것으로 끝나는 상승 펄스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설명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외계 신호를 조작하려 한 시도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구에서 기원하지 않았거나 혹은 전통적인 의미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변칙 현상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블랙 채널 디코더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신한 것은 결코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탑5 지하 메모리 볼트 1945년 3월 연합군이 오스트리아 알프스로 진격하던 중 아이제너츠 아이스너스 마을 인근에 버려진 철도 터널을 탐색하던 정찰 부대가 가짜 벽 뒤에 숨겨진 밀폐된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강철 빔과 처리된 콘크리트 층으로 보강된 깊은 수직 샤프트로 이어졌으며 산 아래로 200m 이상 내려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군인들은 정밀 공학으로 깎아 만든 좁은 복도망에 들어섰습니다. 이 복도들은 벽에 직접 박힌 여러 개의 동일한 금고들로 둘러싸인 중앙실로 연결되었습니다. 각 금고에는 숫자나 라벨 대신 교차하는 나선 모양의 단일각인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금고 안에서 그들은 보호 케이스 안에 밀봉된 원통형 카트리지들을 발견했습니다. 각 카트리지에는 자기 테이프와 유사한 긴 가닥의 재료가 들어있었지만 그 성분은 알려진 연합군의 녹음 기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표준 장비를 사용하여 테이프를 읽거나 재생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패턴이 불규칙하여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더 들어가자 몇몇 금고에는 압력 감지식 파괴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 내용물이 함부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구조물 전체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통제된 격리를 시사했습니다. 인근 제어소에서 회수된 설계도 초안은 이 시스템을 인포마치온스 슈파이허리니, 인포메이션스 슈페이컬리니에, 즉 정보 저장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서는 독일 남부와 오스트리아 북부 전역에 여러 금고 사이트를 연결하는 지하 터널 경로망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으며 최소 18개의 저장 위치가 보강된 철도 운송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섹션에서는 회전식 메모리 캐시의 사용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는 필요할 때 저장된 데이터를 사이트 간에 물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고 자체는 화재, 부식, 전자기 교란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내부에 저장된 것이 장기 보존에 결정적이라고 간주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발견을 더욱 이례적으로 만든 것은 공식적인 군사 감독의 부재였습니다. SS 기록도 인사 명단도 식별 가능한 지휘 구조도 없었습니다. 대신 유일한 참조는 나치 정부나 군 지휘부와 알려진 제휴 관계가 없는 AG 그룹, VAG 그룹의 와라는 조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보 분석가들은 나중에 이것이 전통적인 지휘 채널을 우회하고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격을 가리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위장 조직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쟁 후 터널 시스템 전체가 연합군 통제위원회의 권한 아래 봉인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구조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항공 조사 결과 붕괴나 손상의 가시적인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 오스트리아 기술자들이 인근 철도 노선을 재개통하려던 시도는 원래의 샤프트 근처에서 반복적인 장비 고장이 발생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나침반이 불규칙하게 작동했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설명 없이 끊겼습니다. 어떠한 굴착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지하 메모리 볼트의 전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장된 자료의 목적 또한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 데이터였는지, 심리 기록이었는지, 전략 정보였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시스템이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보존을 위해 전쟁 너머, 기반 시설 너머,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 너머까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담겼든 그것은 다시 발견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톱6 꿈통제 작전 1945년 2월 연합군의 항공정찰은 노르웨이 북부의 눈 덮인 능선 속에 숨겨진 외딴 시설을 확인했습니다. 그 위치는 군사 지도상 전략적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열 신호와 전자기 펄스를 방출하고 있었기에 은폐된 통신시설이나 레이더 설치물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영국 노르웨이 합동팀이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통신 허브가 아니라 세심하게 설계된 실험 단지였습니다. 구조물은 눈 가림막과 위장망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화된 문, 좁은 창문, 그리고 방음제가 깔린 내벽을 가진 조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내부 레이아웃은 임상적인 실험실 형태의 여러 동일한 방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뒤로 젖혀지는 의자, 머리 받침대 위에 위치한 두개골 하네스, 그리고 피험자에게 직접 통제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고정된 오디오 방출기가 있었습니다. 방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물리적 폭력의 흔적은 없었으나 그 목적은 명백히 실험적이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전시된 차트들은 인간의 수면 주기, 신경 활동 패턴, 구조화된 유도 시퀀스를 도식화하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에서 회수된 문서들은 이 프로토콜을 트라움슐로이제 트라움슐레세, 즉 꿈의 관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기록들에 묘사된 과정은 화학적 진정, 청각적 몰입, 그리고 동기화된 빛 펄스의 조합을 포함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제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목표는 피험자의 무의식 속에 명령을 직접 심어 피험자가 깨어난 후 촉발될 수 있는 행동 반응을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 중 하나는 자기 릴에 저장된 녹음된 시퀀스 모음이었습니다. 이 녹음들은 이야기나 꿈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여러 언어로 전달된 이 지시들은 이동, 표적 식별, 감정 억제와 관련된 지침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필사본에서 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그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이 세션들은 꿈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꿈을 재작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로토콜에는 안전장치 기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핵심 단어들은 관리자가 말할 경우 주입된 지침을 삭제하도록 의도되었는데 이는 시스템이 실험적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가동 중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시설에서 강제로 근무해야 했던 한 노르웨이 간호사의 증언은 추가적인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보고에 따르면 젊은 군인 무리들이 단기간에 투입되었으며 절차가 시작되면 모두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때 그들의 행동은 현저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일부는 친숙한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주변 상황과 동떨어진 갑작스럽고 억제할 수 없는 감정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몇몇은 시설을 떠난 직후 사라졌습니다. 한 기록은 북극해로 걸어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군인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노르웨이 해방 후 현장은 영국군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남아있던 모든 장비는 외교적 승인해에 제거되었으며 공식적인 회수 목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작전과 관련된 문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해당 시설을 기상 관측소로 묘사했으며 이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사진 증거는 1947년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은 개인 소장품으로 보관된 자기 테이프 조각입니다. 거기에는 리드미컬한 톤의 4분짜리 루프와 함께 단 하나의 지침을 반복하는 차분한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잊어라. 임무를 기억하라. 꿈 통제 작전이 부분적인 성공이라도 거두었다면 이는 전시 연구가 극소수만이 인정하려 했던 경계, 즉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것을 완전히 제작성하는 것 사이의 선을 넘었음을 시사합니다. 탑 7 북극 코드 기지 1945년 5월 그린란드 동부의 빙하 뭉괴 구역을 조사하던 영국 원정팀은 스코어즈비 사운드, 스코어스비 사운드 근처에 얼음 사이로 드러난 부분적으로 노출된 금속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송 컨테이너의 잔해처럼 보였으며 주변에는 색바랜 독일 휘장이 찍힌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을 치워나가자 이것이 추락의 결과가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토대였습니다. 드러난 것은 빙하 아래 의도적으로 건설된 더 거대한 지하시설의 상단 모서리에 불과했습니다. 약 40m 떨어진 곳에서 팀은 눈층 아래 숨겨진 입구 샤프트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물은 온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지표면 깊숙이 이어지는 좁은 계단을 내려갔고 나중에 북극 코드 기지라고 불리게 될 곳에 도달했습니다. 시설은 예상보다 더 멀리 뻗어 있었으며 부식 방지 금속판으로 보강되어 있었고 발견 당시까지 활성 상태로 남아있던 잔류 에너지원에 의해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서는 알려진 독일의 어떤 암호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는 기호와 문자로 덮인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문자들은 정밀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졌으나 기록된 적이 없는 종류였습니다. 초기 분석은 그것들이 변형된 노르딕 룬 문자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온 언어학자들은 이 이론을 즉각 일축했습니다. 기호들은 그 어떤 역사적 혹은 현대적 언어 체계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 사용된 알려진 어떤 형태의 암호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설 중앙에는 얇은 금속판을 고정하도록 홈이 파인 커다란 평면 콘솔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판들은 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판에는 미세한 기호들이 극도로 정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질 자체는 열산 전자기 스캔에 저항력이 있어 표준 기술을 사용한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판들은 이트륨과 스칸듐 미량 원소를 포함한 마그네슘 기반 합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군사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이는 이 구조물이 무기나 통신과는 완전히 별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서 회수된 유일한 서면 문서는 입구 근처 도구 상자 안에서 발견된 짧은 무명 현장 메모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빙하 아래에서 발견됨. 우리 것이 아님. 복제를 시도하지 말 것. 복사만 할 것. 메모의 날짜는 1943년 2월로 적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발견하기 2년 전으로 독일군이 시설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여 연구하려 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은 발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조물의 공학적 설계와 고대 얼음층 아래라는 위치는 그것이 장기 은폐를 위해 설계되었음을 시사하며 아마도 전쟁 자체보다 앞선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일지도 군사 문서도 없었으며 어떻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보고 이후 영국 군 당국은 해당 사이트를 봉인하고 주변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원정팀은 재배치되었으며 작전에 대해 발설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963년 덴마크 지질조사팀이 해당 지역으로 돌아가려 시도했으나 나토군에 의해 저지되어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더 이상의 공식적인 탐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북극 코드 기지의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금속판에 새겨진 기호들은 결코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도 그 건설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정말로 나치 점령보다 앞선 것이라면 그것은 전쟁 시기의 변칙 현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알려진 역사의 경계 밖에서 존재했던 지식 체계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구조물은 여전히 얼음 아래 묻혀 있습니다. 그 언어는 읽히지 않은 채로, 그 목적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든 그것은 결코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톱8 혈액 메아리 프로그램 1945년 4월 나치 독일이 연합군의 징역 아래 붕괴될 무렵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인근의 외딴 산악 실험실을 떠나는 트럭 행렬이 목격되었습니다. 감시 보고에 따르면 차량들은 보통 야전 병원용으로 예약된 생물학적 차단 장치와 특수 의료 장비들을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에 부상병이 기록된 바는 없었습니다. 수송대는 티롤 알프스 속으로 사라졌고 목적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연합군은 수송대가 출발했던 시설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인위적인 산사태로 유도된 바위벽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부의 현장은 거의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장비 선반은 비어 있었고 문서는 제거되었으며 대부분의 샘플은 파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방이 간과되었습니다. 밀폐된 냉동장치 안에서 조사관들은 숫자 암호가 붙고 검은 삼각형 안에 정형화된 이중 나선이 그려진 상징이 표시된 10개의 합성 혈청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서는 블루트 에코 비루테초, 즉 혈액 메아리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상세히 기록된 가죽 장정이 된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혈류를 통해 기억과 행동 패턴을 전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론은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마음뿐만 아니라 혈액 내의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각인을 남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각인은 일단 추출되면 보존되어 다른 개인에게 주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 사람의 기억과 경험의 파편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에 기록된 피험자들은 주로 전쟁 포로와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주입이 완료된 후 특수부대에서 선발된 군인들은 상당한 행동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배운 적 없는 언어를 갑자기 구사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과 일치하는 생소한 전술적 본능과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기록된 한 사례에 따르면 한 군인은 전신 주입을 받은 후 유창한 체코어를 말하기 시작했고 독일을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 프라하에서 발생했던 저항군 작전의 세부 사항을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피험자는 소련 노동 수용소에 갇힌 생생한 악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조건과 사건들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해당 개인을 심각한 심리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철조망과 영하의 기온에 대해 러시아어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눈을 파내려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전통적인 심리적 방법으로 암시되거나 주입되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피험자가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솟아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연합군 정보 분석가들은 자료를 검토한 후 프로젝트가 트라우마를 전이 가능한 생물학적 형태로 부호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선임 분석가는 이 발견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의학이 아니다. 동의 없는 기억이다. 발견 며칠 만에 남은 혈청 샘플들은 무장 호위 하에 영국의 비밀 장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실험실 자체는 통제 폭파로 파괴되었고 공식 지도에서 그 좌표에 대한 모든 참조가 제거되었습니다. 전후 재판이나 공개 기록에서 혈액 메아리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과 연결된 인원들은 추적이 불가능하거나 전쟁 마지막 날의 사상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전시 실험을 조사하던 한 기자가 1953년 서독의 한 민간 기업에 의해 출원된 특허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서는 혈액 매체를 통한 행동 전이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자는 가명을 쓰고 활동하던 전직 SS 생화학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혈액 메아리 프로그램이 실제했다면 이는 인간 정체성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 중 하나인 기억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저장되고 운반되며 전이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말입니다. 텁가우 침묵의 대성당 1945년 3월 르망레만 근처 시골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저항군은 독일군이 퇴각 중에 점령한 12세기 대성당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특이한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구조물은 거의 1년 동안 대중의 접근이 차단된 채 봉인되어 있었으며 뚜렷한 전략적 중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목소리도 심지어 메아리조차 없었습니다. 새들은 주변 나무들을 피했습니다. 대성당에 접근했던 한 저항군 대원은 마치 깊은 물속으로 내려간 것처럼 귀에 가해지는 압도적인 압력을 묘사했습니다. 연합군이 도착하여 지역을 확보했을 때 그들은 대성당 내부에서 임시 군사 초소를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부에서 발견한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비워져 있었습니다. 예배당 의자와 종교 유물들이 있던 자리에는 천장에 매달린 금속 막대들이 정밀하게 대칭 배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뒤집힌 소리 굽소에와 닮았으며 기둥 하단에 설치된 방출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던 공간 중앙에는 반구형의 실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방음제로 안감을 대고 어두운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단 하나의 의자가 있었고 고도로 통제된 주파수를 방출하도록 설계된 장치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설명하는 문서는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활성 상태였으며 낮고 거의 인지할 수 없는 진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성당 안으로 가져온 녹음 장치들은 거의 즉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이크는 주변 소음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음성 녹음은 정정히 소음만을 반환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구조물 전체가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음향 및 심리적 환경으로 기능하도록 개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합군 과학자들은 나중에 이 시설이 초저주파와 초음파 주파수를 방출하도록 설계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 대역은 의식적으로 들리지는 않지만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파수에 노출되면 메스꺼움, 방향 감각 상실, 환각, 그리고 특히 공포와 같은 강렬한 감정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한 공명 수준에서 인간의 뇌는 의식적인 인지 없이도 반응하게 됩니다. 독일 장교의 가방에서 회수된 일기는 이 대성당을 영혼을 위한 공명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방에 몇 분간 노출된 개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포함한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을 비우고 형태만 남겨라. 민간인 피험자 사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그들이 누구였는지 혹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식별하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전쟁 후 대성당은 군사 통제에 놓였습니다. 복구 요청은 거부되었고 지역 당국은 구조물이 불안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철거되는 대신 교대하는 보안팀에 의해 거의 10년 동안 봉인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1956년 대성당은 대중에게 재개방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눈에 띄는 장비는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공간 내에서 어지러움,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침묵을 묘사했습니다. 1973년 한 개인이 예배 중에 쓰러졌는데 그는 나중에 땅이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구조물은 예배 장소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 사용과 관련된 사건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침묵의 대성당이 정말로 일종의 심리무기로 개조되었다면 그것은 건축, 음향, 그리고 인간인지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경계가 무너지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명확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탑 10 오메가 디렉티브 1945년 5월 유럽에서의 전쟁 마지막 날들 동안 소련군은 베를린에 진입하여 제국 총리관저의 잔해를 장악했습니다.
폐허 아래에서 지하 벙커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알려진 것이었으나 다른 것들은 완전히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단지 훨씬 아래에 위치한 봉인된 방이 있었는데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는 여러 개의 강화된 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 방은 거의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도 장비도 사람이 머문 가시적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벽은 헐벗은 콘크리트였습니다. 공기는 정지해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단 하나의 금속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단어만 적힌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메가, 오메가. 폴더의 내용은 단 한 장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표준 독일어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텍스트의 일부는 암호화된 것처럼 보였고 다른 섹션은 당시에 알려진 군사나 과학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기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서 내의 도면들은 겹쳐진 타임라인이나 공간 왜곡 모델을 닮은 층층이 배열된 기하학적 구조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전체에 걸쳐 한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실행할 것. 무엇이 격리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인 참조 사항들은 시간 격리 배열, Temporal Containment Array 이라고 기술된 시스템을 언급했습니다. 뒷받침하는 도면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방 안에서 추가 부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비의 부재는 문서가 언급한 대상이 다른 곳에 위치했거나 혹은 소련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제거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서는 즉시 압수되어 기밀 아카이브로 이송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번역본은 결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소련 정보 기록 내에서도 오메가 디렉티브에 대한 참조는 제한적이었으며 자주 삭제되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배정된 한 군사 번역가가 작성한 보조 보고서는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불안정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의 노트에 따르면 텍스트는 시간의 조작을 이론적 틀로서가 아니라 격리가 필요한 응용 시스템으로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끝맺었습니다. 제대로 해석한다면 이 문서는 무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몇 주 안에 그 방은 다시 봉인되었습니다. 접근은 무기한 제한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후 기밀 해제된 냉전 아카이브에서 오메가 디렉티브의 파편들이 잠시 나타났습니다. 자료는 불완전했으나 동일한 문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격리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실행할 것. 추가적인 맥락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오메가 디렉티브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거나 심지어 가능했다는 증거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문서의 어조는 일반적인 군사 계획을 뛰어넘는 수준의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 지령이 격리 시스템을 언급한 것이라면 무언가 통제가 필요한 대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불안정한 무언가, 한번 풀려나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시스템이 존재했다면 마지막 의무는 그것이 무엇을 하도록 설계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타임라인, 그리고 완전히 다른 유형의 연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들은 모두 동일한 패턴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발견되었고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수발에 숨겨진 지하 원자로에서부터 인간의 정신을 재작성하려 했던 실험들까지 결과를 예측하는 듯 보였던 기계에서부터 알려진 근원을 찾을 수 없던 신호들까지 각각의 사례는 전통적인 전시 과학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조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라진 것들 때문입니다. 설명 없이 남겨진 시설 전체, 그 시대를 앞서간 기술들, 파기되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록들, 모든 사례에서 똑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무엇이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왜 숨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프로젝트들 중 아주 일부라도 실제했다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의 한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이토록 철저히 묻혔다면 그것들은 애초에 결코 발견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